추워? 추워? 요구 꺼지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지금 저렇게 하는 거. 그럼 봅시다. 1차 부등식 볼게요. 이제 부등식 파트를 들어가면서 중요한 타이틀을 먼저 나오고 봅시다. 제목과도 같은 얘기식, 그 방정식 배우다가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왔으니까 결국에는 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기존에 수업하던 친구들이 여러 번 들었던 내용, 부등식, 우리가 부등식을 쓴다. 뭐랑 똑같다는 얘기죠. 부등식의 해를 구했을 때 그 경계에 놓이게 되는 값들은 그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의 다라는 얘기. 방정식의 해와 항상 부등식 공부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시 같은 걸 봤을 때 x-2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었어요. 그러면 다들 알고 있는 그 1차 부등식인 거니까 넘기기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x가 어떻습니다 얘기해주면 x가 2보다 큽니다 라는 게 주어진 부등식의 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해는 범위로 나오는 거고요. 부등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2라는 값이, 이 2라는 값은 우리가 주어진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즉 x-2가 0이다.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구해지는 방정식의 해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주제인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부등식은 방정식과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 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주의해 가면서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등식으로 분석하는 게 힘들다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잠깐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고요. 다시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등식에서 이제 뭐 주의사항 같은 걸 얘기하면 결국에는 부등호라는 건 우리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대수적인 걸 처리할 때 이 등호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즉 크거나 같다인지 크거나 크다인지 무슨 여부죠, 여러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너희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애초에 부등식이 주어져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만약에 부등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즉 x가 2일 때 딱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 2라는 값이 결국에는 이 경계값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뭔가가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지 따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가지고 풀어나갈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잘 관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이 얘기랑 이어지는 흐름인 겁니다. 성립 순간을 관찰합시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등식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차 부등식의 내용들이 196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이 부등식에 대한, 1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해 볼 거고요. 거기 밑에 이번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서 뭐 다 적진 않을 거야. 동그라미 1번.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뭐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A가 당연히 C보다 크겠지. 그런 내용 적혀 있고, 그다음에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양변에 뭐 C를 더하거나 빼거나, 어차피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3번에는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내용이 적혀 있고요. 4번은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방향이 바뀌면서 부등호의 방향도 바뀐다는 얘기가 4번에 적혀 있으니까, 그 4번이 우리가 이 부등식을 처리하면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배웠던 첫 번째 주의사항이 되겠지. 그래서 4번에다가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다시 그러니까 A가 B보다 큰 상황,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다음에 AC, BC가 될 거고요. 또 C분의 A도 마찬가지로 C분의 B가 작아진다.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식을 처리하다가 부등호의 방향이 뭔가를 양변에 곱했거나 나눴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 곱해지거나 나눠진 숫자가 음수다라는 걸 거꾸로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럼 내가 만약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 곱해진 수가 음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내용, A랑 B가 같은 부호이면 곱했을 때 0보다 크고요, 나눴을 때 곱도 0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들 5번, 6번 적혀 있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실수의 곱이나 몫의 부호를 가지고 둘의 부호가 같은 건지 반대인 건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거 우리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에서도 한번 다뤄봤던 내용인 거지. 자, 그리고 거기 책이 안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추가로 필기해야 되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역수 일대 뒤집어지는 거. 볼까? 0, 1, 2, 1대. 그러니까 A랑 B가 둘 다 양수이면서 B가 A보다 큰 상황일 때, 이럴 때 역수를 취하면은 A분의 1하고 B분의 1 간의 관계는 이 B분의 1 쪽이 더 작아진다. 즉, 다 양수인 상황에서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음수일 때도 한번 똑같이 풀이해볼게요. A고요, B고요, 그 다음에 0일 때. 이것도 기존에 나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다 필기가 되어 있을 거야. 둘 다 음수이고 A가 더 작은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부호가 같을 때는 역수를 취하면 역수끼리는 계소관계가 뒤집힌다는 얘기여서, 사실상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관계의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한 번만 간단하게만 그림만 그려보고 갈게요. 우리 요 관계의 함수도 x분의 1이라는 요런 함수가 있을 때, x분의 1이라는 요런 함수가 있을 때 b가 a보다 크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B고요. 여기가 A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이름을 Y는 X분의 1이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고 있죠? X분의 A골에서 A가 양수이면 1, 3, 4분면의 한 쌍의 곡선이고, 음수이면 2, 4, 3분면에 그려진다. 그래서 이 B가 A보다 크고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 여기에 함수 집어넣어 보면 그 대응하는 y 값, 높은 값이 이 a분의 1쪽이 더 높은 쪽에 찍힐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그래프로 다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음수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더 마이너스, 여기가 a고 여기가
B보다 작아진다라는 거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되는 거고, 너희들이 숫자를 집어넣어봐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도 되는 거고요. 역수치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중요해. 그러니까 A랑 B가 부호가 서로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면 역수를 취한다고 해서 이 역전 현상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2랑 3이랑 비교해보면 3이 무조건 큰데 이걸 역수 취한다고 해서 역전 현상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음수가 양수로 바뀌거나 양수가 음수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역수를 취해도 바뀌지 않는 거고, 전제 조건은 A랑 B가 같은 부호일 때, A랑 B가 같은 부호일 때, 둘 다 같이 양수거나 같이 음수일 때 역수를 취하면 역전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 뭐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부등식의 덧셈, 뺄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제가 일단 A 한번 집어넣고 X, B, 그 다음에 C, Y, D 이럴 때 X랑 Y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X 더하기 Y의 부호, X 더하기 Y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A 이상이고 C 이상인 것들의 합인 거니까 얘는 A 플러스 C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클 때의 순간 B 플러스 D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더할 때는 그냥 좌경계끼리 더한 게 합친 거에 좌경계가 되는 거고요. 우경계값끼리 더한 게 합친 거에 우경계 값이 된다. 좌경계, 우경계 값도 내가 많이 얘기할 거니까 어떤 주인공의 왼쪽에서 맡고 있는 값을 좌경계 값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서 맡고 있는 값을 우경계 값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x-y, x-y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해본다면 얘는 a 마이너스 d. 지금 이걸 맹점으로 외우라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b 마이너스 c.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사실 들어가 있는 원리가 똑같지. 왜 그러냐? 이 범위 c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 d를 이쪽에다 써볼게. 부동의 방향이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d 이상 마이너스 y라는 건 마이너스 d 이상 마이너스 c 이하가 되면서 또 x하고 마이너스 y를 더한 게 x 마이너스 y인 거니까 자변계 값끼리 a 마이너스 c가 되고요. b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연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은 이 경계값들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곱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계값들 A, C, A, D 뭐 B 곱하기 C랑 B 곱하기 D 왼쪽에 있는 경계값 중에 하나랑 이 Y에 걸려있는 경계값 중에 하나를 곱한 그런 조합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왼쪽에 올 거고 가장 큰 게 오른쪽에 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정리하면 미니멈이에요. 제일 작은 겁니다. AC, AD, BC, BD 중에서 ABC, AD, BC, BD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작용계 값이 될 거고 X, Y.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제일 큰 게 부경계 값이 될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눗셈까지만 하고 나눗셈도 마찬가지니까 얘도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x에 딸려 있는 내가 만약에 x분의 y에 대한 범위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x가 0이 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요 x에 딸려 있는 경계값을 분모로 내리고 y에 딸려 있는 경계값을 분자로 내려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들 a분의 c 그 다음에 a분의 d 그 다음에 b분의 c, b분의 d, b분의 c, b분의 d
이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좌경계 값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맥시멈 얘도 마찬가지죠. a분의 c, a분의 d, 그래서 b분의 c, b분의 d 이런 것들 중에 제일 큰 게 오경계 값에 들어올 거다라는 거여서 부등식의 어떤 계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연습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 여기다 4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에 1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x랑 y를 곱한 이 xy의 범위가 x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까라는 걸 분석할 때 이거 두 개 곱했으니까 왼쪽 곱끼리 곱한 게 왼쪽에 오고 오른쪽 곱끼리 곱한 게 오른쪽에 오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음수랑 음수가 곱해지면 양수로 바뀌고 또 음수랑 양수가 곱해지면 또 음수로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곱을 6을 써놓고 여기 마이너스 4이 이쪽에서 쓰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걸 느껴야 돼. 이 범주 안에서 x가 놀고 있고 여기 범위 안에서 y가 놀고 있을 때 그 곱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값은 결국에는 이 경계값들끼리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다. 그러면 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이고요. 요렇게랑 요렇게가 만난다면 2가 될 거고, 얘랑 얘가 만나면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미니멈을 찍을 수 있는 순간이 4이면서 y가 마이너스 3인 순간이구나.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2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가장 커질 수 있는 값은 일단 당연히 양수 조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2면서 y가 마이너스 3일 때 6이라는 가장 큰 값을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얘는 무경계 값이 6으로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곱셈하고 나눗셈, 부등식끼리의 곱셈과 나눗셈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귀찮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끝까지 다 써놨으니까 너희들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고, x가 어떨 때 y가 어떨 때 최소를 찍을 수 있는가, 경계값들끼리 이거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x분의 y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경계값들 분의 이 경계값들 중에서 미니멈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분모부자가 뒤집혀져 있으면 이 경계값들끼리의 분모부자도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거기 196페이지에 참고에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완벽하게 적어줄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편하게 다뤄보기 위해서 이 등호들을 지금 다 집어넣고 여기에도 등호를 다 집어넣었지만 어느 한쪽에 등호가 빠지면 그와 관련된 경계값 쪽에서도 등호가 빠진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계속 등호 성립 순간이나 등호 성립 여부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거고, 맨 처음에 여기 제목에다가 그냥 달아놓고 들어간 거야. 이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알아서 체크를 해줘야 돼. 그게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틀이 될 거예요. 등호 성립 여부, 등호 성립 순간을 관찰하는 것들은 스스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19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내용 같은 것들은 사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연립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부등식을 배웠으면 그 부등식 2개 이상을 엮어서 공통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게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라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 각각의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만 다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은 이제 최고차 부등식을 봤을 때 1차까지만 등장하는 순간이겠지.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 거기 밑에 이제 풀이들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밑에 2번에 해가 특수한 연립 1차 부등식에서 그냥 조금만 구경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1차 부등식은 요 얘기 좀 해보세요. 요 얘기를 먼저 좀 하겠구나.
1차 부등식의 해 형태를 한번 바라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ax 플러스 b가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 a는 당연히 0이 아닌 상황이어야지만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몇 차 부등식이냐 이름이 붙는 건 강정식배와 마찬가지로 한변으로 다 정리했을 때 1차 항이 최고차 항이어야 1차 부등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뭐 1차 항이 2항했더니 지워지거나 뭐 2차 항이 있다 이러면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물론 이 부등호는 네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네 가지 중에 뭔가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1차 부등식을 풀면 우리가 어차피 이게 등호일 때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 x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라고 나올 거니까, 근데 이건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아니라 그냥 그 처음에 주어져 있던 부등호의 방향을, 부등호를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고,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얘는 지금 a가 양수라는 걸 전제로 풀어본 거고요. 얘는 지금 a가 음수라는 거를 전제로 풀었을 때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이런 것들 지금 중학교 2학년처럼 넘기고 나누고 이런 걸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등식도 결국에 좌변하고 우변이 있는 거고, 좌변하고 우변을 각각 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뭐 직선 이 자체를 보시면 얘가 x축이고 얘가 직선인 거죠. 그래서 x축이 있고요. 내가 뭐 우상향하는 직선 a가 0보다 크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 교점, 얘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런 값이 되겠지. 여기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건데, 그래서 항상 한쪽으로 팔 벌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를 다시 한번 그래프로 분석을 하더라도 x축보다 위쪽이다,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오른쪽이요, 같거나 오른쪽이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같거나 왼쪽이요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수직선상에다가 한번 그려보자면 항상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점을 등호가 들어가면 색칠해서 점을 찍을 거고요. 지금 내가 크거나 같다쪽으로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의 형태를 그릴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이 부등식의 해가 결정이 되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1차 부등식을 풀면 해의 형태는 반드시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나는 이걸 그냥 우리 뭐라고 불렀지?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이런 해의 형태, 부등식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해의 형태 한쪽으로 쭉 가는데 그냥 우리 소통을 위해서 내가 한 팔 벌린 형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쪽 팔 벌린 형태의 모양으로 한 팔 벌린 형태라고 부를게요. 1차 부등식의 해 형태는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쭉 가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 한 김에 그 2차 부등식도 한번 해봅시다. 2차 부등식의 해 형태도 2차 부등식의 해 형태. 뭐또 미리 좀 깔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얘도 정리했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해도 뭐 0 이상이라고 그냥 깔아줄게.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풀었다라는 것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얘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까? 이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뭐 두 점에서 만나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위치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잘 보시면 이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 이 x의 범위를 대답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항상 대표적으로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걸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 우리가 이쪽 영역 x의 범위를 대답해 주셔야 되고 이쪽 영역을 대답해 줘야 되겠지. 뒤집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쪽 영역을 대답해 줘야 되고 이쪽 영역을 x의 범위로 대답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접한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여기 x보다 같거나 얘 전부네요. 얘 전부가 될 거고요. 이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해 주면 되겠고, 만약에 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뒤집혔을 때는 지금 0 이상인 게 여기 한 점으로만 딱 표시가 되겠죠. 이 2차 함수의 값이 x축보다 같거나 높은 데는 없고 같은 지점은 딱 여기 꼭 특정 순간밖에 없는 거니까 이 점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가 있다면은 아예 영역 자체가 없게 되겠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2차 분식의 해의 형태.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x의 범위를 구해줄 때조차도 애초에 이 2차식이 가지고 있는 대칭성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죠. 2차식의 가장 큰 특징. 대칭성 때문에 2차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 대칭적으로 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내가 어디보다 왼쪽이거나 아니면 어디보다 오른쪽일 거예요. 이런 해 형태가 지금 이 노란색 그림처럼 나왔을 때 가능할 것이고, 얘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오른쪽에 이렇게 점처럼 그냥 해 자체가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하나의 그냥 점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면 어디랑 어디 사이입니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분식의 해 형태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내가 각각의 이름을 붙여보면 만약에 해를 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보다 작거나 또는 뭐보다 큽니다. 이런 것들을 해도 그냥 양팔 벌린 형태라고 불렀어요. 양팔 벌린 형태가 나올 거고요. 얘는 그냥 어떤 값으로 부등식을 풀었는데 값이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순간이 나타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놈은 뭐라고 부르죠? 나는 그냥 오므린 형태라고 부르는데 더 좋은 편이 있어요. 수렴이요. 오므린이야, 오므린이야, 오므린 형태.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름을 좀 붙여볼게. 보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해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해의 형태, 2차 분식의 모든 해의 형태는 다 어떤 선을 기준으로 당연히 다 대칭적으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기준으로 무조건 대칭성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를 딱 잡아보면 그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적인 모양으로 펼쳐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지만 얘도 대칭적이다, 대팔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딱 한순간에 값으로 표현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왼쪽도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칭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2차 부등식의 해 형태는 반드시 그대로 대칭성을 갖는다. 이 그래프도 대칭성을 갖는 거고요.
방정식에 해도 대칭적인 거고 부등식에 해도 대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뒤에는 1차 부등식은 우리가 한팔 벌리는 거 반드시 한팔 벌림. 이걸 굳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면 얘는 대칭성이 없어요. 해 형태를 봤을 때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좀 선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얘는 선대칭이 관찰이 되지 않는 거죠. 한쪽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칭을 관찰하고자 하는 그 기준선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다가 어떤 세로선을 그려봐도 왼쪽 오른쪽 데칼코마니로 분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선대칭성을 갖는다. 그게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아직 조금 체감이 안 올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왜 중요한 건지 이제 뭐 문제들 풀고 실전 훈련하면서 다시 한번 체감을 하게 될 거야, 점점. 갔다 와. 왜? 항상 요 시간대 시간에. 자, 그래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로 가보면 199페이지 중요한 것들은 지금 사실 다 정리했고, 이거 한 김에 우리 맨 처음에다가 너희들 제목 쪽에다가 하나만 더 넣을까 이거? 저걸까? 앞에서 사실 한 얘기 한 번 더 들어오시긴 한데, 이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좌변하고 우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의 관계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방정식이랑 다시 써볼게요. 방정식이든 부등식 전부 다 당연히 다 마찬가지예요. 좌변하고 우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좌변 함수와 그 다음에 우변 함수 단계로 분석도 가능한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적고 들어갑시다. 좌변하고 우변이 있는 한 좌변의 식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우변의 식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저 방정식과 부등식은 식으로 끌고 가도 되고요. 대수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서 시각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실 중요한 내용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 외에 그냥 간단하게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려는 얘기인데 19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내용 A보다 B가 크고요, B보다 C가 크다 식의 형태. 우리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거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 이런 식의 부등식이 나오면 부등호가 두 개가 한 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얘는 완벽하게 뭐랑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너희들이 이런 형태의 부등식이 나오는 순간 연립방정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얘는 B가 A보다 크다라는 이 첫 번째 부등식, 그리고 C가 B보다 크다라는 두 번째 부등식,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아주세요. 즉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이 A, B, C 부등호가 두 개가 들어간 식이 나오면 우리가 요렇게 하나의 부등식과 요렇게 하나의 부등식,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 주세요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건 정확하게 A, B, B, C 내가 지금 노란색 선으로 그린 이 밑줄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고, 너희들 멋대로 이렇게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 얘는 두 개로 나눠서 분석한다는 얘기니까 A가 C보다 작다라는 거 풀고 너희들 멋대로 아무거나 두 개 골라잡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 풀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얘는 의미가 아예 다른 거지. 왜 달라? 지금 얘랑 처음에 나와 있는 거랑 수학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얘는 뭐야? A가 C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A랑 B가 일단 C보다 작은 건 됐어. 근데 A랑 B 간의 대소관계가 정립이 안 되죠. 이걸 푼다고 해서 A랑 B 간의 대소관계를 확신할 수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처음에 주어져 있던 부등식은 정확하게 A보다 B가 크게 B보다 C가 크게끔 해주세요라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맨 처음에 주어진 놈이랑 이 내가 맨 밑에 이상하게 쓴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라는 거. 그렇지만 이 가운데는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똑같은 표현이죠. A가 B보다 작게끔 하고요. B가 C보다 작게끔 하면 알아서 대소관계는 A 다음에 B, B 다음에 C가 맞춰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풀어나가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도 어려운 문제로 당연히 안 나오겠는데 제일 배점이 낮은 문제로 거의 99.9% 모든 기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워낙 쉽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지는 않지.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봐도 다들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에 한번 말로만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1차, 1차 보듯이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 다시 똑같이 돼 있는 겁니다. 괄호가 있으면 풀고요. 개수가 분수면은, 개수가 소수면은 적절한 수를 곱해서 우리가 다루기 쉬운 어떤 정수계수로 만들어 놓고 푸시고 뭐 이런 것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계속 배워왔던 것들인 거지. 식을 다룰 때 그런 것들이고, 다시 한번 분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 조심하고 뭐 등호 성립 여부 그런 것들 잘 챙겨주면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페이지는 거기 20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05페이지.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좀 많이 졸리지. 그렇지? 해가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거가 나오게끔 우리가 그림으로 잘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거기 제목에다가 하나만 써볼게요. 해가 주어졌다. 어떤 놈과 어떤 놈을 풀었는데 어떤 놈하고 이렇게 부등식을 연립 부등식을 뭐 얘하고 얘하고를 풀었더니 그러면은 해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2, 3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이런 문제인 거지. 이제 연립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방정식에는 어떻게 했어? 방정식이든 연립 방정식이든 해가 주어졌으면 거꾸로 대입을 해보는 거잖아. 그리고 해가 주어진 문제들은 당연히 이 원래 식에 미정계수들이 들어가 있겠죠. A나 B 이런 것들 어떤 숫자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해를 대입했을 때 이제 X가 숫자로 바뀌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미정계수 A나 B 같은 것들이 다시 주인공이 되면서 풀어나가는 거였는데, 얘는 지금 범위로 나와 있는 게 부등식의 일반적인 해인 거잖아. 그래서 이 범위를 다시 대입한다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대입은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범위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림 분석이에요. 그림.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그림으로 분석한다. 그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런 것들 있지, 요런 것들. 이 부등호의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지. 부등호의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등호 관찰.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식은 A, X, B가 나온다. 또 두 번째 식은 뭐 C, X, D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우리가 해가 주어졌을 때 이 등호를 포함하는 부등호는 여기에 경계값에서 뭔가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우리 이 두 개를 연립했는데 2 이상이라는 게 나왔으면 이 2는 당연히 뭐 지지고 볶고 부호가 반대로 뒤집힐 수 있는 거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첫 번째 식의 경계값과 관련된 값일 거다라는 얘기고요. 색깔을 좀 구분해서 해볼까? 이 초록색은 당연히 이런 데서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해가 주어졌을 때 성보다 작다라는 게 해로 등장했으면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역추리를 해나갈 때 이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등호는 당연히 여기 두 번째 부등식의 어떤 경계값과 관련해서 나오게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 분석을 가지고 부등호를 정확하게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해가 주어진 열린 방정식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으로 분석한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로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 부등호의 방향과 등호의 포함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한다라고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205페이지의 첫 번째 동그라미 참고해 보시면 부등호의 방향, 등호 신중하게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부등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면 해조건이 주어진 열린 방정식인데 여기 주위에다가 한 번만 더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등호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나는 맨 처음에 이미 제목에다가도 깔아둔 거야. 저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희들이 스스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도 다시 한번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요걸로 풀진 않을 거고 이제 풍선자 몇 개 좀 풀어볼 건데 우리 210번 가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여기까지의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냥 숙제로 한번 내주려고 해. 왜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처음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은 사실 중학교 2학년 수업만 들었어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숙제로 내주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보는 식으로 약간 전후관계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210페이지부터 조금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210페이지 보시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까지만 하고 잠깐 쉽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이어서 일단은 너희들이 절대값은 뭐 어떻게 풀어지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조차도 우리 방정식 파트에서도 했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봅시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 주인공은 x로 설정을 할게요.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 우리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절대값 안에 x에 대한 1차식이 들어가 있고요. 등호가 있어서 얘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이때 우리 얘를 풀어보면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x값이 뭐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 하고 5 하고 근데 그 마이너스 1하고 5를 구하는 과정을 내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 일단 요거의 의미 얘를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내가 제로값이라고 표현했죠. 이 절대값 안쪽을 0으로 만드는 게 2이기 때문에 얘는 양상 자체가 x가 2 이상일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 일반적으로 크다 쪽에다가 등호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모든 실수 범위를 다 분석할 건데 2를 어떤 경계 삼아서 분석을 할 거다. 그 이유는 x자리에 2 이상이 들어가면 여기 안쪽이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는 것이고 얘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x값이 5가 나온다. 언제? 2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얘를 절대값을 해결해주고 풀면 x가 5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건 이 가정과 결론에 모순점이 없는가 그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2보다 작은 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항상 음수가 되는 거니까 부호의 방향,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서 절대값이 풀려나오겠죠. 그렇죠? 우리 음수 절대값 음수면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양수로 뽑아내라 라는 대수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얘는 반대로 바꿔서 나오고요. 그럼 요걸 풀어보면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식으로 접근하는 정석적인 방법이겠지. 그지? 근데 뭐 당연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절대값의 사전적인 의미, 이 정의 자체를 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이 x-2의 절대값을 붙인 거를 우리가 절대값의 의미와 연결지어서 한번 얘기해볼게. 절대값이 뭐야?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0으로부터 멀어진 맞아.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그게 절대값의 정의야. 그래서 얘는 그
거리를 식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얘는 그 후에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인 거고 그냥 우리는 정의 가지고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캐치할까? 얘는 x-2 자체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는 순간을 구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x-2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x가 2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x가 2로부터 떨어진 거리, x가 2로부터 떨어진 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2가 있어. 여기에 2가 있어. 근데 여기 오른쪽에 x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x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2부터 x까지 이 거리를 구해보면 얘가 x-2, x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x-2가 되겠죠? 근데 x가 왼쪽에 있을 때는 이게 2-x가 되면서 우리가 뭐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절대값의 x-2 이렇게 나오건 음수로 나오건 양수로 나오건 무조건 양수로 바꿔주라 0 이상으로 바꿔주라 얘기인 거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한 번에 표현할 때 절대값의 x-2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읽어낼 때 우리는 x가 2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정의예요. 이게 x가 2로부터 떨어진 거리. 난 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 요거 이제 답을 이따가 좀 내볼게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붙어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쪽에 1차식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이 x인데 만약에 여기에 는 2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뭐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미만일 때 해가지고 풀어도 되겠지만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인 거고 우리가 두 값의 차이를 구할 때 멋백이 뭐라고 표현하는데 x가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절대값까지 붙여놨다고 하면 얘는 x가 마이너스 3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게 2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그 값들이 x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그림에다가 천천히 해볼게.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어. x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 그럼 x 더하기 3이라는 건 x 빼기 마이너스 3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가 되는 그런 순간들을 다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데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등식, 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다 방정식을 풀어보면 x값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훨씬 빠르지. 빠를 수밖에 없겠지. 왜? 여기 두 줄 써가지고 뭐라면 뭐고 이런 짓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다시 한번. x가 x 빼기 2가 x와 2의 차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다. x가 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다. 그럼 2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3만큼 간대 2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간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 연습을 좀 하면 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을 푸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엄청나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뭐 이렇게도 얘기해볼까? 만약에 2x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얘가 6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거 x가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얘 2x 앞에 2가 곱해져 있지만 상관없이 앞에 2x 자체를 한 번으로 생각해 볼게.
EX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EX가 4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봤더니 6만큼 떨어져 있대. 그런 순간들을 다 구해보래. 그러면 우리는 EX가 될 수 있는 값은 4로부터 왼쪽으로 6만큼 떨어진데 마이너스 2로 될 수 있고요. 4로부터 오른쪽으로 6만큼, 그 거리가 6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6만큼 떨어지면 10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적어보시고 x가 2로부터 떨어진 거리, 얘를 이제 일반화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a가 우리 이거 공통수학 2에서도 엄청 중요하거든. 너희들이 2학기 때 이제 기하 파트, 도형 파트를 공부할 거잖아. a가 b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a-b. 근데 뭐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리 0 이상의 값으로 만들어주려면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끝까지 들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꾸로 이런 식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해석해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공통수학 2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들어가지만 지금도 우리가 절대값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연습해두고 가셔야 돼요.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요거를 좀 적어놨으면 좋겠고요. 거기 절대값을 포함한 뭐 1차 부등식이건 방정식이건 절대값 안에 1차식이 들어가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뭐 는 3이다, 뭐 3보다 작다,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줄 정리는 얘예요, 얘. 네, 여기다가 제가 요약 정리를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필기 좀 잘할 수 있게끔 정리해줬으니까 a가 b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절대값의 a-b다. 그리고 거꾸로 방향이 너희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방향이죠. 절대값의 a-b가 있으면 a가 b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을 공부하는 거였으니까 부등식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해볼게요. 절대값 x 좀 어렵게 볼까? 플러스 3 얘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바로 풀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2 뭐 어떡하라고? 이 풀 센텐스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8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떤 사고 과정이 거쳤는지 한 줄의 식도 필요가 없어. 그냥 얘 보자마자 바로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맨 왼쪽에 서는 거 우리 부등식으로 나와도 어차피 이 해에 등장하는 경계값들은 얘를 그냥 등호로 생각했을 때의 그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절대값 x 더하기 3이 5다라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으로부터 얘 좀 조심해야 돼. 이거 x 더하기 3이니까 얘는 우리가 x 마이너스 3 뭐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로 해석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가 되는 지점은 왼쪽으로 5만큼 간 데가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으로 5만큼 간 데가 2인 거니까 마이너스 8하고 2가 반드시 경계값으로 등장할 건데, 근데 여기에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거리가 5보다 같거나 짧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다시 한번 수직선상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는데요. 왼쪽으로 5만큼 떨어진 지점이 마이너스 8이고 오른쪽으로 5만큼 떨어진 지점이 2인 거니까 이 떨어진 거리가 5랑 같거나 이내로 들어오려면 x가 들어가야 되는 범위 자체가 이렇게 안쪽 박스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 안쪽에 x 값이 있어야 마이너스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랑 같거나 그거보다 짧아지겠구나. 더 안쪽으로, 더 구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8보다 왼쪽이거나 2보다 오른쪽이거나 이런 식으로 부등식에 대한 생각까지만 좀 곁들여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필수예제 211번의 기본적인 연습들. 그 2x-3이 절대값을 붙인 게 3보다 작다. 이게 이제 바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돼. 이 연습 한번 잘 해보시고 됐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내는 방법, 어떤 대조적인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정의를 가지고 그냥 그 거리에 대한 생각으로 풀 줄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했고 이제 중요한 212페이지의 내용들을 한번 할 거니까 212페이지 필수예제 2번 펴놓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